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와 GM자동차 공장 철수 등으로 그런 상황에서 출범한 강임전 군산시장이 내세운 정책들의 윤곽이 드러나는 시기가 됐습니다. 임기 1년을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강임전 군산시장과 정책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강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참 3년 빨리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시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빨리 지나갔습니까? 아니면은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까? 너무나 길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길었다. 예. 네. 그만큼 시정이 뭐 힘들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네. 그 3년 동안의 소회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시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산은 뭐 GM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두 대기업의 분기로 인해서 군산의 경제가 거의 무너지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여파로 우리 지역, 우리 상권까지도 완전한 침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또 유행이 네. 또 여기에 또 덮쳐가지고 더욱더 우리 군산 경제 사정이 어려웠죠. 윤선출기 시작하면서 과연 이런 경제 위기를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 산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을 해서 한두 개 대기업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산업 구조를 만들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저희들 과제였습니다. 아마 우리 군산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군산 상생형 일자리, 그다음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에 연관된 사업들로 인해서 희망의 새싹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걸 잘 가꾸고 잘 키워나가서 우리 군산이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곧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뭐 한마디로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시기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3년 전 취임하시면서 뭐 저도 기억이 납니다. GM자동차 공장 철수하고 현대자동차 군산조선소가 또 폐쇄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군산시 산업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취임하자마자 강 시장께서 이제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이게 상품권 발행을 말하자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상품권 발행이 얼마나 발행이 됐고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사실 어떤 기업 유치랄지 산업구조 재편 문제는 중장기적인 이게 과제이지 않습니까? 네. 물론 우리 군산시의 정책과 그다음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맞아 떨어져서 지금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아직도 갈 길이 멀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것은 단기적인 우리 군산시 자체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 내에 자본의 여기 유출을 막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겠다 해서 지역 화폐인 군산사랑 상품권을 임기 시작하자마자 발행을 시작을 했고요. 현재까지 올해까지 하면 한 1조 5천억 원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한 3년, 한 2년 반 정도 됐죠. 1조 5천억 정도 발행했다. 1조 5천억을 발행을 했는데요. 사실 이건 이 지역화폐라는 것은 지역 내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성공을 하기 힘든 이게 사업이거든요. 네. 세무당국에서 그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2017년도 상품권 발행을 하지 않을 때, 그다음 2019년도 전반기에 상품권을 1년 정도 발행을 하고 난 후에 비교를 했는데, 그때 가맹점 수가 약 한 8,000개가 좀 넘었었습니다. 지금 10,000개가 넘는데 거의 전
업소들이 가맹을 하고 있는데 그때 비교를 했는데 총 매출액이 4,300억이 들었고요. 네. 가맹점당 계산을 해보니까 연간 5천만 원의 상품권 발행 전과 말하자면 상품권 매출 후가 가맹 가구당 예, 그렇게 됐다는 가맹점 거죠? 점포당 네. 한 연간 5천만 원의 매출이 증가됐습니다. 네. 이렇듯 아마 그걸 조사한 세무당국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의 효과라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줬습니다. 이건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참여해 준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게 단기적인 과제 속에서 우리 자립을 토대로 한 경제 정책, 소시기의 경제 정책이지만은 이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여기에 걸맞는 그 사업들이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 지역 내에서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갖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 이 상품권의 성공 사례에서 보듯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네. 지역 화폐인 상품권을 다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상품권 발행이 이제 자치단체의 이제 뭐 중요한 각 전국적인 자치단체의 이제 주요 업무 중에 이제 하나가 된 정도로 이제 일반화돼 있죠. 그렇지만 이제 군산산업 상품군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군산 경제의 붕괴 현상, 이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탄생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특혜라면 특혜고 지원이라면 지원을 많이 받은 효과가 그런 효과가 좀 나타난 것 같아요. 말하자면 할인율을 높였다랄지, 또 여러 가지 뭐 지원 혜택 이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 지원도 좀 줄어들게 되고, 그럼에 따라서 군산시 자체가 이제 전량 말하자면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재정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 할인율도 좀 낮아지게 될 거고, 가맹점들에게 주는 혜택, 소비자들에게 주는 혜택 이런 것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좀 상품권 이 지역화폐 정책도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건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위기가 있을 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히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네. 물론 그런 모든 위기가 해소가 되고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은 이런 정책을 펼치지 않더라도 우리 소상공인들 지역 상권이 활성화가 되겠죠. 할인율 10%가 상당히 큰 건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큰 할인율이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업이나 어떤 산업의 분규가 있을 때 정부에서 엄청난 정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회생을 시키고 또 산업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정책을 국가에서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지역 상권,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인 상업이거든요. 사실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 군산에서도 우리 소상공인이라고 불리는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약 3만 5천 명으로 그 어느 산업 부분보다 사실 가장 큰 산업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저희들도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계속 살려나가야 된다라고 건의를 하고 또 노력을 해서 할인율을 유지를 하려고 노력도 하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에라도 일정 정도 할인율을 제공을 하면서 우리 지역 상권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정책은 계속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할인율 정책, 그걸 이제 유지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직접적인 이런 할인율 말고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어떤 경쟁력 확보, 이런 정책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군산시는 나름대로 이제 그런 것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하는데,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뭐 배달의 명수도 있고요. 네, 지금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종합 물류 센터도 저희들이 건립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듯 앞으로 특히 온라인 말하자면은 시대를 대비를 해서 네, 우리 골목 상권까지도 여기에 함께 참여를 해야만이 사실
그분들이 이 가게를 운영하고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네. 지금 공공 배달앱인 그 유명한 배달앱 명수를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출시를 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소원 속에서 지금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예, 물론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 상권, 우리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산 말하자면 종합 쇼핑 말하자면 이 플랫폼을 사실은 구축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 너무나 많은 막대한 예산과 인원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할 수 있는 음식 배달앱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우리 뭐 로컬 푸드랄지 뭐 건강원이랄지 꽃집이랄지 정육점이랄지 뭐 떡방앗간이랄지 이렇게까지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지금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또 우리 중소 종합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실 지역에 있는 소규모 마트들이 대형 마트들하고 경쟁을 하려면은 우선 물건을 구입을 할 때 경쟁력 있게 구입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물류센터를 건립을 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말하자면 유통 경쟁력을 당연하죠. 갖추겠다. 예, 예. 그럴 수 있는 체제를 지금 만들겠다는 예, 그런 앞으로 말씀이시죠. 예. 지금 배달앱인 배달의 명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배달의 명수가 초기에는 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좀 자리를 잡아간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배달의 명수의 어떤 가입 가게들 이용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가입하신 분들이 약 한 13만 명 정도 되고요. 네. 작년에 출시를 했으니까 지금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문 한 50만 건의 주문에서 120억 정도의 매출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물론 이것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 내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 지역 상권을 살리자고 하는 그런 시민의식이 없으면 사실 힘든 사업이거든요. 그냥 민간 배달앱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그런 어떤 소비자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 경쟁에서는 뒤질 수밖에 없지만은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역 그 소상공인들이 출혈을 해서 하는 그게 서비스거든요. 그분들은 네. 돈을 받고 소비자들한테 그런 소비를 유인을 해서 매출을 올리고 본인들은 거기에서 말하자면 기업 운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그만큼 거기에 대한 출혈이 따르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럼 조화스럽게 해서 우리 시민들, 우리 수요자들도 만족을 하고 또 우리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비용도 절감을 하면서 또 만족을 하고 하는 이런 이 두 가지를 조화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 이제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이제 또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우리 꼭 배달의 명수를 이용을 하면 이익이 되는 부분들이 우리 지역 앞에 있는 군산사랑 상품권과 연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또 이벤트 행사를 해서 우리 수요자들도 우리 배달의 명수를 이용하는 것이 지역 상권을 살리고 특히 우리 지역의 부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지금 그 공공 배달앱 군산은 이제 배달의 명수 같은 이 공공 배달앱을 군산이 하니까 이 다른 시군에서도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결국은 뭐 포기를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될까? 특히 민간기 배달앱하고 경쟁해서 될까? 이런 의구심이 있고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이제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데 군산시의 경우는 이렇게 자리 잡을 갖게 되는 어떤 경쟁력을 갖게 된 그런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시민들의 참여가 제일 크고요. 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우리 군산사랑 상품권과 연계를 하다 보니까 상품권과의 연계. 예, 다른 배달앱은 우리 군산사랑 상품권 지역 앞에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 우리 배달의 명수는
우리 지역 앞에인 군산 사랑 상품권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바일 상품권으로도 결제를 할 수가 있고 네. 지폐로도 결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군산 사랑 상품권이 지역 화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공공 배달앱인 배달의 명수도 함께 성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위기를 겪으면서 시민들이 그런 의식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이게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지역 내 산업을 우리 지역 내 상권을 우리가 보호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해야 우리 군산이 발전한다는 그런 것을 아마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니까 우리 배달의 명수가 이렇게 더 활발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서 또 하나 추진했던 것이 바로 이제 그 동네 문화 카페입니다. 이것은 뭐 처음에는 좀 처음 시도했던 예. 것이니까 생소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참여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까? 예, 사실 좀 밀리는 편이죠. 네. 사실은 저는 이 동네문화 카페가 군산사랑 상품권보다 더 시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을 줄 알았어요.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시작할 네. 때. 왜 그러냐면 지역에 있는 가게들이 말하자면은 경제가 나빠지다 보니까 사실은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가게세를 못 낼 정도가 이렇게 심하게 지역 상권이 붕괴를 하다 보니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동네문화 카페는 5명 이상의 시민이 원하는 광자를 어디서 장소를 본인들이 정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강사를 파견을 합니다. 그러면은 강사들이 거기서 가르쳐 주면서 일자리가 생기고 또 그 광자를 여는 가게는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의 가게 사용료를 저희들이 지불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한 달 임대료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동네문화 카페를 이용하려고 사람들이 글로 모이다 보니까 또 가게 매출에도 좀 영향이 좋은 효과를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특히 배우고 싶은 욕망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좀 인문학적인 소양을 배우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예술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도 하고 네. 어떤 분들은 뭐 악기를 좀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 각계각층의 요구가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거기에 지역의 상권 특히 가게들이 힘드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강사들이나 매니저들한테는 일자리도 만들어주는 그런 일석삼조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동네문화 카페가 크게 주목을 받을 줄 알고 있었는데 군산사랑 상품권이 더 주목받고 배달의 명수가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이 동네문화 카페도 이제 취지는 좋은데 또 코로나19 때문에 시민들이 모이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좀 이런 점에서 좀 침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또 있었지 않나 이렇게 그렇죠. 봤는데요. 예. 그 코로나 때문에 상당 부분 어려웠는데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그 뭐 4사람 이상은 모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근데 사실은 교육을 받는 이런 데는 철저하게 방역 수칙만 지키면은 음식점이라는 데가 4사람이 아니고 5명 정도 6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코로나 확진이 우리 동네 문화 카페에서는 한 명도 안 생겼습니다. 네.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해서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골목 상권 활성화 관련된 뭐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이제 정말로 이제 군산 산업의 어떤 구조를 어떻게 재편을 하느냐 이게 가장 큰 어떤 과제였지 않습니까? 3년 전에.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타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시도가 있었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미래 신산업 방향이 이 강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산업
구조의 개편이 이제 추진인데, 먼저 이제 재생에너지 산업이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참여를 해서 재생에너지의 어떤 비전 선포식을 군산에서 갖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태양광 그리고 풍력 뭐 이런 발전 산업을 새만금과 서해안 지역에 본격화해서 이제 산업을 만드는 그런 상황을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산시는 시민발전 주식회사도 만들어서 군산 시민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그런 이제 태양광 발전, 또 풍력 발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민발전 주식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태양광 시설은 지금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가 우리 군산시에서 전액 출자를 해서 만든 회사고요. 이것은 에너지 자립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우리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한테 소득이 돌아가는 네. 그런 발전 사업을 이제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립도시의 사실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육상 태양광 100메가, 수상 태양광 100메가를 우리 시민발전 주식회사가 1차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그중에서 육상 태양광 100메가는 올 10월 정도 준공을 지금 목표로 10월 공사 정도엔 준공을 중입니다. 하게 돼요. 네. 예. 이제 이렇게 이제 육상 태양광은 착공해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시민 펀드 모집을 해서 어떤 수익을 돌려주는 예. 그런 어떤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좀 7월 달부터 이제 우리 시민들 뭐 공청회랄지 여론 수렴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예, 우선 기본적으로 시민 펀드를 뭐 한 구자당 예를 들어 한 가구당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수익률 7% 정도를 저희들은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REC 가격이 애초에는 한 160원이 넘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산자부하고 REC 가격을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150원 선이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REC 가격의 하락으로 저희들 수익률은 조금 떨어지는데 이 수익률은 시민 펀드를 한 그 부분에 대한 수익률은 절대 줄이면 안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일관된 방침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발전사와 그다음 저 시민발전 주식회사의 수익률을 네. 줄여서라도 일단 시민 펀드에 대한 그 투자에 대한 수익은 보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하에 저희들이 이제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려고를 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여러 가지 공청이나 토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번 달부터 추진을 해서 그 확정된 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REC 가격만 좀 높으면은 시민들한테 투자 수익률을 주고도 저희들 시민발전 주식회사가 수익이 좀 날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뭐 손해 보는 건 아니고 분명히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또 REC 가격이 좀 괜찮은 풍력이나 이런 데서 좀 수익을 많이 내서 그럼 여기서 나온 수익을 그럼 어디다 쓸 것인가에 대해서도 시민들한테 여쭤보려고 하고 있고 시민들 여론을 수렴을 하려고 합니다. 이 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전체적인 틀 모양에서는 그야말로 군산과 서만금이 이런 재생에너지 산업의 어떤 메카가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 군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새만금 개발청, 이 주변 기관들하고의 갈등이 좀 사실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제 뭐 개발 투자형 이런 배분, 태양광 발전 어떤 배분을 놓고서도 상당히 갈등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갈등이 해소가 돼야 이런 그 새만금 재생에너지 산업의 어떤 비전을 원활하게 현실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해소 방안 어떻게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새만금 내 태양광 문제에 대한 것은 일단 해소가 됐고요. 네. 사실 지금 900메가 수상 태양광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 저희들과 새만금 개발청과 갈등이 좀 있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라북도 지사님께서 많이 수고도 해주셨고 해서 새만금 개발청, 전라북도, 김제시, 부안군, 우리 군산시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900메가의 수상 태양광을 2분의 1인 450메가는 군산의 산업투자형, 네. 그 다음에 부안과 김제가 각각 4분의 1씩 225메가와트를 개발 투자형으로 상생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기로 네. 했습니다. 아마 우리 새만금 내부 개발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갈등 요인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요인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상생 협약을 기초로 해서 우리 새만금이 정말 우리 군산뿐만 아니라 김제, 부안 또 전라북도 대한민국의 미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이렇게 서로 논의를 해서 해소를 해나가자. 그래서 전라북도 우리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행정협의를 만들어서 직원들을 파견해서 새만금 33센터에서 사무소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네. 각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갈등 문제랄지 여러 가지 새만금 개발에 대한 문제들을 전라북도 우리 그리고 3개 시군이 서로 논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갈등 문제를 없애자 하는 차원에서 행정협의회를 두었고 그 첫 번째 행정협의회에서 얻어낸 결과가 이번에 수상태양광 900메가를 2분의 1은 군산의 산업투자형으로 그 다음 나머지 2분의 1을 김제, 부안이 각각 반절씩 해서 개발 투자형으로 하는데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뭐 전라북도 그다음 우리 김제시나 부안군 그다음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수상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서 이제 군산시가 이제 450메가와트를 예.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산업투자형이기 때문에 기업 유치를 하는 예. 기업에게 이 450메가와트의 어떤 태양광 발전권을 준다는 예.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장님 뭐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이걸 조건으로 한 태양광 발전을 조건으로 한 기업 유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충분히 아마 많은 매력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잘 아시다시피 SK 데이터 센터하고 창업 클러스터 구축이 SK한테 200메가와트의 인센티브를 산업 투자용으로 저희들이 제공을 했고요. 네. 또 이번에 또 450메가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노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재생에너지 산업 단지의 어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쭉 말씀해 주신 이런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 또 이와 관련된 기업 유치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실증 뭐 센터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와야 비로소 그 면모가 갖춰지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 어떻게 이런 실증 연구 단지 이런 실증 연구 기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유치가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연하죠.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R&D 센터랄지 그다음 교육 하는 기관이랄지 그다음 이것을 인증해 주는 기관이랄지 그다음 실증을 해서 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까지가 갖춰져야만 사실 기업들이 유치가 되거든요. 이런 걸 완전히 좀 갖춰져야 되는데 저희들도 처음부터 노력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네. 우리 대통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재생에너지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 해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클러스터는 바로 여기까지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 새만금 지역에
들어오는 그 확정된 기관이 그런 인증, 실증, 지원 기관이 5개가 한 3,200억을 투입을 합니다. 현재 지금 뭐 수상 태양광 종합 평가센터랄지, 그다음 해상풍력 산업 지원센터랄지, 그다음 재생에너지 국가 종합 실증 연구단체랄지, 그다음 그 인력 양성을 하는 뭐 전문 인력 양성센터랄지, 그다음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지금 2개의 기관은 현재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 중이고요. 네. 나머지 3개도 26년까지는 전부 다 지금 부지는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곧 그쪽 기관에서도 정부 투자기관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아마 착공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시장께서도 뭐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역시 이제 이 재생에너지 산업이 이제 발전 단지가 본격화되면서 이른바가 알리백 산업단지, 그리고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이런 산업단지가 조성이 된, 국가적 차원에서 조성이 된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를 사용한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말하자면 소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 그것이 의무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새만금에 대한 어떤 그 의미가, 이 그린 산업단지로서의 의미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제가 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우리 군산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선 7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만금 개발청에 알리백산단을 최소한 한 50만 평이라도 조성을 해달라 네. 라고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한 국가 정책이 2050 2050년 탄소 중립 국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서 선정이 돼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배가 더 큰 112만 평을 그린 산단으로 지정을 했고요. 이 그린 산단을 스마트 그린 산단 시범 도시로서 말하자면 시범 산단으로 정부에서 이번에 대한민국 최초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시다시피 앞으로 뭐 세계 그 대기업들은 벌써 알리백 인증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이게 세계 추세이기 때문에 알리백을 달성하지 못하면은 우리나라처럼 수출을 중심으로 한 나라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저희들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리백을 실현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군산밖에 없습니다. 새만금. 네.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산업이 이제 하나의 그 군산의 신산업의 하나의 한쪽 날개라고 한다면, 한쪽 다른 날개는 바로 이제 이 전기차 클러스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GM자동차 철수한 그 자리에 말하자면 군산형 일자리,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선정된 이 전기차 클러스터가 이제 뭐 조성이 되고 있고, 그 사업을 하는 이제 명신 컨소시엄이 이제 전기차 생산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이 명신의 이제 전기차 생산, 그리고 다른 전기차 생산 업체도 들어와서 생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전체적인 생산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우선 명신이 얼마 전에 1호차, 물론 대창 모터스 회사의 OEM으로 생산한 단위고벤을 출시를 했습니다. 올해 네. 3,000대 정도 올해 안에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단위고벤 한 5,000대와 또 다른 OEM 방식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내후년까지는 5만 대 이상으로 지금 생산을 하려고 지금 명신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 에디슨 모터스는 버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전기 버스요. 예, 전기 버스인데 지금 아마 9월 정도에 준공이 돼서 올해 안에 버스 150대 이상을 지금 생산하려고 주문을 받아놓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전기차 클러스터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원활하고 더욱더 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기차 관련 여러 가지 부품 그렇죠. 뭐 생산 기지가 같이 따라와야 이게 더욱더 클러스터로서의 역할을 뭐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전기차 부품을 중심으로 한 강소 연구 개발 특구가 지정됐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어떻게 상당히 현실화되고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저는 사실은 자동차 메이커, 전기차 메이커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부품을 납품하고 조립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 부품 업체들, 특히 친환경, 그다음 자율 주행을 하는 그런 전기차의 부품들을 개발을 하고 또 그런 업체들이 지역에서 그런 강한 중소기업들이죠. 이게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우리 산업 구조가 튼튼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군산의 산업 구조를 재편하기 위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던 것들이 강소 연구개발 특구입니다. 1년에 한 60억씩 5년 정도 지원을 받아서 특히 전기 친환경 전기차의 부품을 연구 개발 그다음 상용화하는 데까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특히 그 여러 가지 여기에 말하자면 그 R&D 기술력이 풍부한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학교나 그다음 우리 뭐 자동차 융합 기술원을 중심으로 한 그런 혁신기관이랄지 그다음 업체랄지가 공동으로 여기에 참여를 해서 우리 지금 현재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게 상당 부분 우리 지역의 전기차 중심 도시로서 가는데 뒷받침을 하는데 아마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전기차의 그 완성차 업계보다는 안성차 공장보다는 이발은 이제 강소 연구 개발 특구로 개발된 이 부품 업체들의 어떤 전망을 더 크게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지금 그래서 현재 벌써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2개의 연구소 기업이 벌써 해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은 뭐 현대 기아의 전기차도 이 군산에 있는 연구개발 특구에서 개발된 예. 그런 그 부품으로 조립을 해가는 그럼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벌써 지금 이번에 그 2개가 벌써 연구소 기업이 군산대학교에서 출자를 해서 군산대학교에서 군산대학 말하자면 패밀리 그 연구 기업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GTM이라는 회사는 다중 배터리용 에너지 관리 장치를 개발한 회사고요. 그다음 DNA 모티브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벌써 연구소 기업 2개가 벌써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기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저기 엔진 자동차와 비교해서는 부품이 비교적 단순하고 공정도 단순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고용 인력이랄지 이런 것이 좀 엔진 자동차에 비해서는 적고 그래서 경제 효과도 좀 제한적이다. 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이제 반전시킬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제 앞으로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규모로 인력을 쓰는 산업은 결국에 경쟁력을 잃고 말게 되고요. 모든 시스템이 지금 흔히 말해서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 AI를 이용한 말하면 여러 가지 이 산업 부분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아마 필요로 하는 인력은 그 부분에 직접적인 그걸 개발하는 인력은 늘어나지만은 이런 제조 공정에서는 인력이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전기차는 기존의 내연기관하고 달리 엔진이 없기 때문에 인력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강소연구개발 특구, 그다음 또 대체 부품이랄지 여러 것 개발을 해서 여기에 기존에 우리 GM에 있을 때 협력업체들이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함께 결합을 한다고 그러면 물론 인원 면에서는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GM의 한 80% 정도 인원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수출 같은 것은 오히려 더 이게 수출이 더 많기 때문에 수출은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그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런 AI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이런 공장을 갖춰나가고 또 그런 산업들을 부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조금 줄어드는 면은 있겠지만은 이것이 더 활성화된다면은 충분히 그것을 많이 올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또 자동차 관련 여러 가지 산업 단지, 이런 그 어떤 그 부품 단지 이런 것도 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 단지랄지, 또 자동차 대체 부품 산업 생태계 구축이랄지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군산이 GM 자동차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된 기업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경쟁력을 갖추자는 것이 이 대체 부품 산업입니다. 사실 기존의 우리 메이커들은 순정품이라고 그래서 성능은 똑같은데 가격만 비싸면서 사실은 이것도 중소기업들이 사실 납품한 것이거든요. 네. OEM으로. 그런데 지금 전 세계 대체 부품 시장의 대부분을 대만 기업들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기존에 있는 자동차 그 부품 업체들이 이제 좀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런 대체 부품을 인증을 받아서 이제 세계 시장에서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대체 부품을 가지고 대만을 따라잡고 시장에서 한국산 대체 부품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한 결과 국토교통부 전라북도 우리 군산시가 약 150억 원을 투입을 해서 공동으로 그 대체 부품 산업 회사들이 좀 중소기업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동으로 시험하고 활용하는 장비들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벌써 좀 기아 같은 데 납품하는 그런 대체 부품을 한 10개 이상을 벌써 개발을 해냈고요. 최소한 한 50개 정도를 개발을 해서 대체 부품 세계적인 시장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맞춰가지고 우리 그 수출복합 센터를 저희들이 약 한 1,200억 들여서 지금 올해 설계가 이제 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 중고차를 어떻게 보면은 고철 값으로 팔았지만 이제는 이걸 제대로 우리 대체 부품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제대로 고쳐가지고 인증을 해서 제값을 받고 뭐 중고차라고 해도 그 중고차 이 수출 센터를 거치게 되면은 거의 뭐 신차의 한 70~80%의 성능을 갖다가 발휘할 수 있는 신차나 다름없는 그런 형태로 바꾼다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세계 중고차 시장을 일본이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우리 군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프라와 기술력을 활용을 해서 세계 시장에서 대체 부품 산업을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가 인정을 받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중고차 시장에서도 우리 인증센터가 있거든요. 우리 인증센터에서 인증을 해서 이 제품은 좋다 하고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수출하게 되면 부가가치도 높고 해서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우리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함께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군산이 정말 앞으로 미래차인 전기차 중심과 이런 자동차 부품에 있어서 아주 세계적인 인증을 받는 그런 우리 중심 도시로서 거듭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참 그 재생에너지 그리고 뭐 전기차 관련된 자동차 산업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나누었습니다. 또 군산은 이런 그 공업
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 농수산업도 상당히 특색 있는 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이것이 이제 설립이 되고 이제 운영이 됨으로 해서 먹거리에 대한 공급과 생산 이걸 갖다 통합 관리를 하게 돼서 상당히 그 장점이 좀 생기게 됐지 않습니까? 어떤 기능을 하게 됩니까? 예, 사실은 저희들이 우선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산업을 부흥시키는 건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농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선출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군산의 농업 예산을 두 자릿수로 올리겠다 해서 매년 지금 올려가지고 올해는 지금 9%가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든지 10%를 넘겨서 농업 예산을 군산시 예산에 두 자릿수로 꼭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 먹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품질이지 않습니까? 안전한 품질이지 않습니까?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죠. 당연히 네. 중요한데 이걸 그럼 어떻게 확보를 해낼 것인가 저희들 사실 문제였지 않습니까? 사실 값싼 수입 농산물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저희들이 안전성을 담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조직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군산에서 생산되는 그런 안전한 농산물을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을 올리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판로를 개척을 하자 해서 우리 중간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군산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인 우리 먹거리 통합지원대 지원 납품을 하는 것이 학교급식이고요. 지역아동센터도 우리 먹거리 통합센터에서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은평구 서울 은평구하고 도농 상생 공공급식을 하는데 저희들이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또 지역에 우리 새만금 산단이나 군산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기업들도 앞으로 우리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계약을 체결을 해서 또 우리 기업들도 이렇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을 받을 수 있게 하면은 우리 지역의 농업 소득도 오르고 또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립을 한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유통망도 확보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산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특작 관련 특화된 어떤 농산물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꼬꼬마 양배추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다른 지역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이 군산의 보리 이게 지금 상당히 유명한데 이 군산 보리 생산을 넘어서 이제 맥주의 원료인 메가를 개발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수제 맥주를 이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갖다가 조성을 하게 되는데 이런 농산물 특화 정책 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사실은 이런 특화 작물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 공급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네. 꼬꼬마 양배추 재배 면적을 우리가 늘릴 수 있는 만큼 현재 지금 늘리고는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특히 물 문제를 해결하면은 충분히 더욱더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군산이 지금 보리가 사실 생산을 했는데 그럼 이 보리를 그냥 전에처럼 풍년이 들으면은 보리값이 폭락하고 또 정부에서도 그 전체 양을 다 수매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보리 농사를 기피하는 경향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몇 년에 걸쳐서 이 수제 맥주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우리 그 기술센터에 가보면은 조그마한 말하자면 맥주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몇 년 동안 이걸 하실 분, 직접 생산자, 그다음 우리 기술력, 인원들, 장비 동원을 해서 연구를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수제 맥주가
선풍적인 지금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수제 맥주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나 높고 그래서 저희들이 5개 지금 맥주 수제 맥주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브랜드를 만들어서 수제 맥주를 하겠다 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수제 맥주를 만드는 다른 지역에 있는 그 회사들이 우리 군산 우리 기술센터를 와서 우리 메가를 네.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냥 본인들이 이제 우리 메가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겠죠. 네. 해보니까 전부 다 수입에 의존하던 우리 그 메가가 우리 국산 보리로 만든 메가가 절대 뒤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안정적인 공급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맞게 메가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안정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메가를 공급을 받는다는 계약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보리 재배에서부터 메가까지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걸 확보를 해서 반드시 책임지겠다는 게 그런 그 회사들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담보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군산 하게 되면은 이 수산업을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참, 이 수산업이 이제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번듯한 이 수산시장 하나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수산물 활성화를 위한 어떤 그 중흥책, 이것도 좀 마련해 둘 필요가 있는데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수산업에 많은 터전을 잃었죠. 그리고 전에처럼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멀리 나가서 고기를 잡아오야 되는데 사실 이제 어족이 지금 이제 거의 없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거의 그냥 수산물을 거의 싹쓸이 말하자면 해다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먼 바다에 가서 수산업을 하는 배들은 정부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감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흔히 기르는 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기르는 업조차도 원물 그대로 우리가 판매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부가가치가 높지를 않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싱싱한 또 건어물까지의 그런 종합적인 그런 공간 그리고 또 수산물을 가공을 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공간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우리 군산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해망동에 해양수산 복합 그 공간을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뭐 수협의 유판장에서부터 우리 소비자들이 직접 먹고 또 건어물 같은 경우는 사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들이 지금 건설 중에 있고요. 그다음 우리 스마트 수산 가공 종합단지를 새만금청에서 저희들이 8만 평을 저 새만금 산단 저쪽 비흥항 쪽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중에서 한 10,000평 정도는 우리 스마트 우리 수산물 가공하고 하는 R&D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나머지 7만 평은 거기에 실질적인 업체들이 또 참여를 해서 우리 수산물을 가공하는 그런 그 공장들을 말하자면은 거기에 건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해수부나 뭐 이런 데서 저희들이 전라북도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해수부에서도 사실은 목포에 이게 큰 게 있어가지고 네. 좀 힘들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군산의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서 수산업이 위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우리 수산업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라는 이런 당위성 그리고 군산에서 사실은 물김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생산량의
한 8% 정도를 군산에 생산하는데 가공 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해수부에서 검토를 해서 아마 사업이 확정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옛 군산 수산물의 옛 명성을 찾을 날이 좀 머지않아 올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 앞으로 그 시정 방향,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또 마무리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시정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쉼 없이 달려온 지난 3년이었습니다. 아직 우리 시민들 피부에 체감을 많이 하기에는 부족한 것 저희들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그리고 참여 덕분에 군산시가 지금 변화에 아주 큰 물결을 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군산은 역시 역전의 명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지금 군산은 우리 군산 상구가 역전의 명수 할 때 구위말 투아웃에 첫 안타를 친 지금이 바로 군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역전을 위해서 우리 군산이 구위말 투아웃에 첫 안타를 때렸습니다. 앞으로 후속타가 계속 나와서 분명히 저희들은 역전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군산의 힘이고 군산 시민들의 저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시민 여러분들이 잘 살고 그리고 우리 군산이 자립하는 우리 군산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손 잡고 뚜벅뚜벅 가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방역 모범 도시로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힘내시고 건강하시고 모든 일 잘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임준 시장의 민선 7기 3년은 새로운 산업구조의 틀을 짜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가시화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의 틀을 더욱더 안착시키고 발전을 어떻게 시키느냐가 바로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임준 군산시장이었습니다. 시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